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미래보험교육원에서 미국 보험계리사 과목 강의를 맡고 있는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정규 강의가 아니라 제가 현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IFRS 17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에 배울 내용은 그 세븐틴이라고 하는 그 회계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회계 기준에 비해서 정말 개선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븐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면은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IFR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얘기를 하고요. 그 IFRS 뒤에 붙는 이 넘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븐틴은 보험 계약에 관련된 회계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9이다 그러면은 금융 상품과 관련된, 투자 상품과 관련된 회계 기준이고요. 그래서 세븐틴은 보험 계약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적용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회계 기준이 IFRS4가 그 보험 계약과 관련된 회계 기준이었었는데요. 그 회계 기준을 이제 2022년 1월 1일 바로 직전까지 사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븐틴이 발효하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효하는 그 날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는 2021년에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업계가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을 작성하는 보드한테 너무 도입 시간이 짧다,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1년 미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2022년 1월 1일이 이제 회계 기준의 발효일이 되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일단 보험 계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바운더리도, 그 스코프도 당연히 보험 계약이 될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계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발행한 보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받고 위험을 전가해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 계약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보유한 재보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자로서 이제 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위험을 전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재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보험을, 그 재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고 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 그 재보험 계약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보험회사 입장에서 그 재보험회사에 출재했을 때 그 재보험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첨가 특성이 있는 투자 계약을 얘기를 하는데, 투자 계약이라 함은 보험 요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떤 보험 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 요소가 없는 계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투자 계약임에도 재량적 참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공유할 때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주거나 조금 더 적게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서비스하는 그 비즈니스 중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결국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서 회사가 이제 그 퇴직금을 불입해 놓은 그 계정을 따로 이제 투자를 운용을 해주고, 그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돈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사실상 보정 요소가 없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반적인 보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 안에 비보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보험 요소는 분리를 해내고 그것들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비보험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내재 파생 상품은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생명보험에서 팔고 있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펀드에 투자하고요.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사망보험 금액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컨선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최저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 최저보증이 결국은 계약 안에 삽입된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최저보증이라고 하는 옵션은 계약에서 그 보험금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 서비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드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최저보증 상품은 분리할 수 없다. 보험 계약에 같이 포함해서 부채를 평가하고 측정한다. 이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BC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면 투자 요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예치했다가 불이했다가 돌려주는 요소들, 그 다음에 또 화폐적인 요소가 아니라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의 경우에도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세븐틴이 아니라 다른 기준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떼어내서 팔 수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이 열려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리하지 않고 세븐틴으로 같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변액 상품의 최저보증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이라 하더라도 분리하지 않는다. 이 정도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회사가 영위하는 여러 보험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연금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정기보험은 사실상 같은 비즈니스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구분이 되죠. 일단 연금보험은 사망 사건이 아니라 특정 기간 이후에 생존 사건이 있을 때 보험 급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망보험과 다르고요. 또 정기보험과 질병보험도 정기보험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돈을 지급하지만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질병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급부를 제공하니까 그 패턴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러 가지 보험 계약들을 묶는 통합 수준이라고 하는 단위를 결정할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구분이 가장 큰 구분인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유사한 위험으로 구성되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의 통합 수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은 분명히 다른 위험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안에서도 뭐 확정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연생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사한 위험으로 구분이 되니까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비슷한 위험을 가진 상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테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보고 단위를 존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븐틴에서 얘기하는 계약 통합 수준의 가장 상위 단위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 B라고 하는 정기보험을 두 가지 구분자로 조금 더 나누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죠. 첫 번째는 코호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코호트라고 하는 개념은 마치 이런 신생아의 출생 연도에 따른 구분자를 보통 코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리진이 같은 데이터들의 구성을 모았을 때 코호트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연도가 되겠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체결한 계약들을 각각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그 발행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되는 계약을 하나의 집합에다가 설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 체결 연도 단위로는 집합을 나누는 것을 그 최소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충분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목적에 따라서 분기나 월도 단위로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은 연도 단위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호트 안에서도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구분이 또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구분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상품 코드라고 하는 그 구분자를 이제 많이 구분을 했었죠. 뭐 리프라이싱을 했을 때 상품 코드를 하나 더 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지만 어떤 상품 코드가 프라핏이 나는지 어떤 상품 코드가 손실이 나고 있는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세븐틴에서는 다른 보고 체계와 다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따른 구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이라 함은 계약을 처음 판매할 때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해서 그 계약이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이익 계약, 그 다음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손실 계약,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손실이 나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가정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후속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계약, 그런 계약은 그 이익 계약 중에서도 손실 가능 계약 집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짚어보면은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나고 있는 계약이고요. 두 번째 집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은 없지만 지금 손실도 없고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계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머지 레저듀얼이니까 지금 손실이 나지 않지만 조금만 가정이 변동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븐틴으로 들어가는 그 도입부에 계약의 통합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포트폴리오는 가장 상위의 통합 수준이고요. 유사한 위험과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의 집합이고 그것을 애뉴얼 코호트와 그 다음에 수익성 구분자에 따라서 세 개의 구분자로 나누고 그 집합이 이제 측정에 가장 측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상계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를 평가 혹은 뭐 측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측정하는 모형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먼저 그 개념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파이낸스나 혹은 다른 뱅킹 인더스트리에서도 사용하는 그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른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쭉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적절한 할인율로 평가 시점까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특정 금융 상품 혹은 특정 금융 부채의 적정 가치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세븐틴도 동일하게 미래 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그 계산한 값이 이제 부채의 어떤 가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매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그 제너럴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제너럴 모델은 다른 말로는 이제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조각을 한 4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서 마치 쌓아 올리듯이 부채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모델이라 하면 말 그대로 가장 범용의 모델이고요. 모든 보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은 적용해서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용어는 매우 어렵지만
아주 거칠게 그냥 우리 현실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변액보험 계약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액보험 계약은 사실상 보험 계약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내가 지정한 펀드에다가 투자가 되고 그 투자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직접 참가 특성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변동수수료 접근법이 조금 더 계약의 실질을 잘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VFA라고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그 계약들은 다 일반 모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점프를 하게 되면은 여기 비고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기초 항목에 근거한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 그렇죠. 기초 항목이라 함은 그 변액보험의 펀드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액보험의 그 변액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만 제거하고 모조리 다 계약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VFA라고 하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 물론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셔널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맨데이터리이고요. 요거는 옵셔널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느냐? 보험기간 1년 이하 단기 계약의 자녀보장 부채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그 실무적으로 그 월도 단위로 캐시플로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 현금 흐름이 12개월도 가지 않는 아주 짧은 계약이라고 하면은 가정을 만들고 모델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 그거의 효익이 베너핏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무에서는 이른바 미경과 보험료라고 해서 단기 계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은 적립금은 그 받은 보험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덜어내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기간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은 사실상 현금 흐름 추적 모델을 사용하는 거에 어떤 번거로움을 덜고 사실상 측정 결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하에 보드에서 간편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일단 정리하면은 보험료 배분 접근법이랑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특정한 조건 하에 모디피케이션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 모형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이제 또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이른바 모델의 개요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PAA, 방금 봤던 보험료 배분 접근법은 자녀 부장 부채를 그냥 현행처럼 그냥 미경과 보험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너럴 모델이나 VF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측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 요소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용어부터만 말씀드리면 미래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은 들어올 돈도 있고 나갈 돈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받을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줄 보험금 이런 것들을 쭉 프로젝트 한 다음에 적절한 할인율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프레젠트 밸류를 만들고 여기까지가 이른바 벨이라고 하는 최선 추정 부채입니다. 여기다가 위험 조정과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이제 컴포넌트를 더 얹어서 합산을 하면 이 금액 전체가 현행 그 보험계약 그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찍히는 그 금액과 등가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개요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두 개의 그룹핑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른바 자녀부장 부채와 발생사고 부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녀보장 부채와 발생사고 부채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것이지만은 사실상 그 대응되는 개념은 현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보통 이제 보험회사 취업 이제 관심 있으시고 하니까 뭐 어떤 보험회사든지 간에 들어가셔서
그 연도별 공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도별 공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이제 약식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채란을 한번 보십시오. 부채란을 보시면은 가장 커다란 덩어리 두 개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료 적립금이 자녀보장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미리 쌓아놓은 금액이죠. 그게 이제 자녀보장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영어로는 remaining coverage에 대한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사고 부채는 이런 겁니다. 계약에 가입을 했고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제 빨리 돈을 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보험이 아니라 기업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사라는 걸 해서 실제로 피해가 얼만큼 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제3자 간의 뭐 이익관계도 확인해 봐야 되고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소송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나갈 금액을 대강을 추정해 놓고 아직 나가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발생사고 부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고는 발생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고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회사가 쌓아놓은 금액 현행 보험회사 그 재무제표에는 지급준비금이라고 한 항목으로 쌓여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금액이 바로 발생사고 부채가 되겠습니다. 일단 PAA는 잠깐 그 옆으로 제쳐놓고 그 제너럴 모델 하에서 자녀보장과 발생사고 부채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보장 부채는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발생사고 부채는 컴포넌트 하나, 계약 서비스 마진이 없죠. 계약 서비스 마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미실현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발생사고 부채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마진의 개념이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사고 부채 컴포넌트에는 마진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세븐틴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벌써 막 그 예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변경 사항들 뭐 드래프트 엑스포저 드래프트 공개 초안이나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나오는 이슈 페이퍼를 계속 발행하면서 이러이러하게 바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험 업계가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작년 5월, 17년 5월에 드디어 확정된 기준서가 나왔고 확정된 기준서가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업계 간의 의견도 충돌하고 또 보드에 막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많이 바뀐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회사의 노력, 비용들이 엄청난데요. 정말 그 질문은 이거죠. 정말 개선사항이 있긴 있는 것이냐.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뭔가 좋은 정보들이 제공되는 것이냐 하는 그 업계 말하자면 그 볼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은 의구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드가 답변을 내놓은 자료들을 제가 조금 추려봤고 또 나름 제 의견을 보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토픽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왼쪽이 IFRS4 현행 기준이고요. 오른쪽이 IFRS 17 이제 바뀌게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모두에 말씀드릴 내용은 1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마다 상품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그 프린시플 베이스로 원칙 기준으로 다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현행 IFRS4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그 나라마다 그 사용하고 있는 보험 회계 관행을 그 인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FRS4라고 하는 동일한 타이틀을 걸고 있어도 한국의 보험 회계와 뭐 영국의 보험 회계, 뭐 뉴질랜드의 보험 회계가 다 각기 다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븐틴은 그런 걸 다 하나의 원칙 기준으로 모은다.
비교 대상이 그런 약간의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추정치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종전에는 계약 개시 이후에 완전하게 개정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용했다. 어렵게 적어놨는데 이른바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발행한 계약은 2000년도에 그 발행 시점에 최선 추정 가정을 사용해서 프라이싱을 한 계약이죠. 그런데 보험 계약은, 특히 생명보험 계약은 롱 듀레이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판매해서 2018년 현재 살아있는 보험 계약이 과연 그 18년 전에 세팅했던 그 가정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보험 계리적 가정도 계속 바뀌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정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걸 원가로 계산한 것이 그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험 회계에서도 현행 가정을 아주 제한적이지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LAT라고 해서 그 보험 부채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원가법으로 계산된 부채라 하더라도 그 현행 가정을 사용해서 현금 흐름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은 원가로 계산한 금액, 그 다음에 적정성 평가로 현행 가정을 새로 계산한 금액,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부채가 새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 부족분을 쌓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상 LAT가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었고요. LAT를 통해서 그 추가적인 부채를 적립한 회사는 예전에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최근에도 아주 제한적인 회사들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불완전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럼 세븐틴은 어쩌냐? 세븐틴 일단 목적은 이렇습니다. 보험 리스크에 대한 투명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추정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시의 적절한 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선 추정 가정은 언제든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신의 가용한 정보를 계속 사용해야 하고 또 그 사용했던 가정들을 디스클로즈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 최선 추정 가정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계리적 가정 외에 경제적 가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는 이 경제적 가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주 제각각이었죠. 예를 들면은 많은 회사들은 이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보험 부채와 매칭이 되는 투자 자산의 예상 수익률에 근거해서 할인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산의 예상 수익률이랑 보험 계약의 특성에 따른 어떤 할인율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법령이나 감독 기준에 의한 할인율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질과 관계없이 나라에서 쓰라고 한 할인율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할인율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븐틴에서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보험 부채와 투자 자산의 이코노믹 미스매치를 명시적으로 측정해서 그것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텍스트만 얘기하고 제가 그냥 읊어대기만 하니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몇 가지 예시들 제가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보장하는 계약 있죠. 보험 계약은 물론 당연히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만 그 고정금리 장기 계약, 보장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팔았던 계약들 중에 예를 들면 할인율이 뭐 7%, 6% 되는 그런 계약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약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채권의 움직임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 금리가 증가하면은 고정금리 장기 계약 현행 가치는 감소하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장기 계약의 현행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들이 이 가치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자들이 이런다는 거죠.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금리가 더 낮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수익성이 더 나은 상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상된 해약률보다 더 빨리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변수가 오로지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만큼 그 해약률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시장의 금리가 막 2%, 1% 후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금리가 7%예요. 그 계약을 해약하는 계약자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래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약자의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운터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회사에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그 비현행가치 회계, 커런트 이스티메이트로 측정하는 회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제 환경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재무제표 금액에도 표시가 됩니다. 좀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특정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인데, 이 왼쪽에 있는 칼럼이 현행가치 회계이고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비현행가치 회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맨 밑에 바텀 라인인데요. 포괄손익에서 보실 때 현행가치 회계는 537의 손실을 인식을 했는데 비현행가치 회계는 1666이라고 하는 이익을 인식을 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 그 익스펜스에, 그러니까 부채의 변동을, 그러니까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가치 회계는 할인율의 변경 혹은 뭐 계리적 가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부채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커지는 대로, 작아지는 대로 그걸 당기손익에서 인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현행가치 회계는 그때그때마다 적시에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 비현행가치 회계는 예를 들면 LAT처럼 정말로 계속해서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은 이 부채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빵 터지는 그 순간에만 그 추가 금액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재무정보의 적정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까 전에 그 모델 개요도에서 보셨던 위험 조정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준비금을 계산할 때요, 이른바 계리적 가정을 세팅할 때 사실은 현재 사용하는 가정들은 최선 추정 가정이 아니라 약간의 보수적인 그 버퍼를 삽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 통계를 이용해서 사망률이 얼마 정도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사망률이 계속 개선되거나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얹어서 프라이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암묵적으로 그 준비금 하나에다가 그 값을 이제 밀어 넣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위험 조정이라고 하는 값으로 빼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값, 토탈 값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하나의 값으로 뭉개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세븐틴에서는 최선 추정 기대값과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별도의 보상, 이런 식으로 값이 분리가 되니까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모드에 들어올 때 그 스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비보험 요소이지만 분리하지 않고 세븐틴으로 측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이죠. 근데 사실 현행 회계에서는 파생상품 회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최저보증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변액상품에 달려있는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그 준비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변액상품에만 최저보증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금리 연동형 저축상품에도 그 공시이율의 최저치를 걸어놓죠.
그게 이제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것도 최저보증 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그거는 별도의 준비금을 쌓고 있지 않거든요.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행사 확률을 반영해서 지금 최저보증 준비금을 쌓고 있긴 하지만 그게 시장의 가격과 일관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저보증 준비금을 쌓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 CT 70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 수준 70%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T라고 하는 것은 그 Contingent Tail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일정 신뢰 수준을 초과하는 값들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인 값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저보증준비금은 약간 감독기관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해 준 것인데 사실상 시장의 가격과 일관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븐틴에서는 시장 가격과 일관된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슬라이드와 연계할 수가 있겠네요. 종전의 보험회사에서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품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비슷한 상품 코드들을 모아서 상품군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고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통합 수준에서 수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가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 상품군과 질병보험 상품군 안에 수많은 상품 코드들이 묶여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상품 코드에서 지금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를 물론 내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알 수는 있지만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상계된다.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알 수가 없다. 뭉개졌다. 이렇게 보는데 세븐틴에서는 유사한 위험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약의 통합 수준인 포트폴리오를 수익성과 발행연도 기준으로 나눌 것을 최소한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계약 집합이 손실인지 아닌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적시에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계되지 않은 수익과 손실들이 적절히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분명히 더 확실히 구분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험 수익의 인식 기준이 종전에는 그 나라별 상품별로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은 보험 계약의 인수 시점에 그냥 수익을 다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계약은 보험 기간의 만료 시점, 또 어떤 계약은 기관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도 해서 물론 저마다의 논리가 있었죠. 하지만 일관된 기준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븐틴에서는 제너럴 모델 하에서 3개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의 컴포넌트지만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묶으면 벨이라고 하는 거 되니까 벨, RA, CSM, 최선 추정 부채, 위험 조정,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 3개의 그 부채 컴포넌트가 덜어내는 그 기준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부채의 감소분을 보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예상 보험 서비스 비용, 위험 조정의 해제, 그다음에 계약 서비스 마진의 배분이라고 하는 식으로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어떤 나라의 그것이든 간에 일관되게 보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면은 보험료 들어온 그 그로스 금액을 그냥 다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은 장기 계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시납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장 기간은 20년이에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1,00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내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다 미리 잡아 당겨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인더스트리랑 비교하면은 이거는 일관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장기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건설공사 같은 게 있겠죠.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때 건설공사 진도에 따라서 레버뉴를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븐틴에서는 보험 서비스가 제공된 그걸로 얼마나 제공되느냐, 그리고 그 수취한 대가를 보험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이른바 저축보험에서 그 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보장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료는 1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만 원은 다 그냥 예치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치금으로 들어와서 공시이율로 불이됐다가 만기에 그냥 돌려주는 금액이죠. 이건 사실 보험 서비스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월 100만 원에 들으면은 그걸 다 레버뉴로 인식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약자의 예치금에 해당하는 그 저축보험료 투자 요소는 레버뉴에서 인식하지 않고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현행 회계 방식이고 동일한 계약인데 세븐틴으로 인식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표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숫자는 잘 안 보일 텐데 물론 이 숫자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개를 보시죠. 얼개. 예를 들면 4에서는 1년, 지금 3년 계약인데 1년도 초에 보험료가 15,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둘 다 저축 계약이거든요. 동일한 계약인데 15,000원이 들어올 때 그냥 이거 그 자체 그냥 그 레버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3년도 말에 불이됐던 금액이 만기 지급금으로 18,000원이 나가는데 이걸 그냥 비용으로 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세븐틴에서는 보험 수익이 확 줄어들었죠. 320원, 330원, 386원으로. 그러니까 예치금을 다 발라내고 실제로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면은 당기손익이라고 하는 바텀라인 한 줄 위에 이 구분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 보험회사의 서비스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보장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일단 돈을 먼저 받아서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굴려가지고 돌려주는 투자 서비스가 있는데, 보험 서비스와 투자 서비스가 한 곳에서 그냥 다 그 구분이 안 되고 뭉개져 있는데, 세븐틴에서는 그것을 보험 서비스 결과와 순투자 손익으로 나누어서, 물론 이 경우에는 순투자 손익이 0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의미 없는 결과가 돼버리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당기 손익을 두 개의 보험 영업과 투자 영업의 결과로 나누어서 프레젠트를 한다는 점이 또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실무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보험회사 재무제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예를 들면 현행 보험회사 재무제표에는 자산 항목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 항목의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회사가 보험 계약을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회사가 계약자 한 명 한 명을 따라다니면서 보험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설계사분, 대리점분, 요새는 뭐 다이렉트 채널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설계사 대리점들이 계약자들한테 다가가서 막 이렇게 그 마케팅 활동을 해가지고 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그 판매 수당이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신계약비인데, 그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그 돈이 나간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이연 자산, 일단은 자산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얼마간의 기간에 대해서 잘라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각되지 않았다, 아직 비용으로 풀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상각 신계약비에 상각 및 손상평가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리고 보험계약 부채와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세븐틴에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 경제적 실질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취득현금이란 말을 썼는데, 결국 그 회사가 계약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신계약비를 얘기한 건데, 그 신계약비를 이행현금 흐름, 그러니까 보험계약 부채를 평가할 때 프로젝트하는 현금 흐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부채를 평가하니까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하는 그 자산 항목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부채 안으로 다 산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상각 신계합계는 없어진다. 근데 금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보험계약 부채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근데 또 여기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돈은 썼죠. 안 죄송합니다. 돈은 이미 썼는데 그걸 보험료로가 들어오면서 이제 회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현재는 이제 뭐 손상평가를 해가지고 뭐 추가 상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비용의 회수 여부가 이행 현금으로 후속 측정을 할 때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주요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좀 짚어보면서 설명드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도 이제 덧대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보드가 얘기하는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다만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재무정보 제공 비용 물론 엄청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밸런스는 이제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렇게 세븐틴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그냥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알 듯 말 듯 모를 듯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대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이해 폭이 깊으셨을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르고 그렇게 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직 실무를 접하시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토픽들을 정리하면서 그 유용한 정보들 제공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선 추정 부채, 벨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실제로 부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좀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래보험에서 그 미국 보험계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철이라고 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전혀 다른 의견 혹은 이거 완전 틀렸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메일로 같이 피드백을 주시면은 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